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요, 환경의 파괴 때문에 결국 인간들만 남게 될 거라고 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네요. 묻지마 살인범과 성폭행범 같은 온갖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10분 거리 야산 둘레길에서 대낮에 벌어진 성폭행 사건에 온 국민이 치를 떨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오늘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짐승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짐승에게 한 말이에요. 짐승에게 죄송하다고요. 알고 보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인데요. 8월 18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신림동에서 또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 장소 모두 참 충격적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 어제 오전 11시 44분이고요. 발생한 장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인근의 한 등산로였습니다. 세상에. 3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더구나 이 여성은 처음 보는 여성,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근처를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낮 12시 10분쯤 이 성폭행 혐의로 30대 남성을 범행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체포 당시에 꼭 집에서 나온 듯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하재근 평론가, 이게 낮 12시 정오가 다 된 시점에 이게 대낮에 벌건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믿기지가 않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성폭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폭행뿐만이 아니라 폭행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성이 지금 위독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의식이 없다는 지금 거예요. 저 장소에 저 근처에 저 근처. 도대체 어떻게 폭행을 했길래 그렇게까지 가해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 정도의 사건이 생길 거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우범지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좀 많이 조심하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네. 주로 또 그런 지역들의 심야 시간대, 아하. 이런 데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여기는 지금 심야 시간대도 아니고 대낮 12시 10분이고 그리고 그 장소도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일종의 뭐 둘레길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휴식을 취하는 세상에. 그러한 평화로운 공간이거든요. 네. 여기서는 사람들이 시내 유흥가 이런 데서는 조심하다가도 이런 공간으로 왔을 때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는, 이완되는 공간인데, 힐링의 공간인데 네. 그런 곳에서 대낮에 이런 사건을 벌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네. 충격적이고, 저 가해 남성이 30대 남성인데 경찰에 붙잡힐 당시에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여성이 걸려 넘어졌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고 신고하라고 소리 지르는데 관악구 소방, 건천구 소방관, 경찰들 많이 왔다 갔어요. 쇠고랑 체인 갖고 가고 양쪽에 들고 가는데. 자, 그런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그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MBN이 단독으로 입수했다면서요, 전현 평론가님. 예, 이 남성이요, 범행 전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반팔 티셔츠 그리고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남성 보이시죠? 저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꼭 집 앞 편의점에 가는 듯 아주 느릿느릿 마치 열을 부른 듯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손에 뭔가 흉기로 보일 만한 것이 보이지는 않나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혹시 발목에 전자팔찌를 차고 있냐, 전자기가 있는데 봤더니 그런 것도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남성이 이렇게 한참을 걸어서 금천구의 한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고요. 이후에 등산로로 향합니다. 지금 저 영상을 지금 방송사 중에는요, 최초로 MBN이 지금 입수했고요. 우리 MBN 사건팀에
손성민 기자가 발로 뛰었어요. 발로 뛰어 주변을 다 샅샅이 탐문해서 저 영상을 입수, 저 몹쓸 인간을 전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고자, 저 몹쓸 인간, 저기 사람이에요? 저기 사람입니까? 저기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저 몹쓸 인간을 낱낱이 고발하고자 발로 뛰어서 얻어낸 영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성폭행 범죄도 몹쓸 짓인데 지금 피해자가요, 의식불명 상태라면서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사실 어느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그리고 어떤 도구로 폭행을 해야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일까? 이 범인이 범행을 범할 당시에 일단 너클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손에 이렇게 네 손가락에 끼는 금속성 재질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실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그걸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일단 그럼 왜 그걸 끼고 저곳으로 갔느냐? 처음엔 아까 그랬죠. 아, 그 피해 여성이 나뭇가지를 밟고 넘어졌다고 횡설설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 당시에는 처음부터 성폭행할 의도로 저 곳에 갔다고 했고, 이 너클을 구입한 건 성폭행을 할 때 사용하려고 지난 4월, 그러니까 4개월여 전에 인터넷 통해서 구매했다. 아, 그리고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등산로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예 대놓고요. 지금 들으셨죠? 지금 소름 끼칩니다. 성폭행할 목적으로 지난 4월에 그 너클인지 뭔지 아는 도구를 인터넷에 샀다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이 너클이 어떤 무기냐면은요, 고리로 된 금속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을 끼워서 상대방을 가격하는 공격용 무기인데, 중요한 건 이걸 끼고 이 대상을 가격했을 때 기와장을 깰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어머나, 발휘한다는 세상에. 거죠. 저희가 여러 사건 사고를 전달하면서 너클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최근에 이 너클이 대중들한테 그렇게 낯설진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인해서 누리꾼 사이에 호신용품으로 너클을 추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잠깐 이거 볼게요. 잠깐. 물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호신용품을 검색하면 최근에 이상한 강력 사건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호신용품으로 저를 검색을 해서 실제 구입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왜 뿌옇게 처리했겠어요? 이번에 범행의 도구에 사용됐다는 걸 지금 저렇게 생긴 물건이에요. 안지용 기자님. 실제로 너클의 판매량이 최근에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호신용 무기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너클을 공격용 무기로 해서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세상에. 현재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역시 이 너클을 어떤 식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진짜 보기에도 흉측한 물건이에요. 저거를 끼고요, 기와장을 치면 기와장이 깨질 정도인데 그걸로 사람을 때렸어요. 세상에. 장유미 변호사, 이거 완전 계획범죄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남성 경찰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집 근처 공원이라서 이 범행 현장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범행을 감행한 그 장소에는 CCTV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서 범행 장소로 이게 사람입니까, 정했다. 이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CCTV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죠. 범행 그 현장을 담은 CCTV는 없을지 모르지만요, 이 남성의 동선이 담긴 CCTV, 아까도 영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봤더니 어제 오전 9시 55분쯤에 금천구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나옵니다. 1시간가량을 걸어서 이 해당 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이 도착한 이후에 이 11시 1분쯤에 둘레길 입구에서 주변을 물색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감지가 돼서 경찰은 계획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손성민 기자가 입수한 저 영상 보면 해상도가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지만 손에 만약에 저 상태에 지금 너클이 없다면 저 바지춤에, 저 반바지춤에 주머니 어딘가에는 지금 너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 터덜터덜 걸으면서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했어요? 저 더러운 범죄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저 나쁜 인간이, 저 인간입니까? 저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범죄 저지른 인간들이 다 제정신 아니겠지만 정말 혹시 저 상태에
술이나 마약 이런 거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남성이 체포 직후에 횡설수설했다고 했죠. 게다가 최근에 마약 범죄가 늘고 있어서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 체포 직후에 음주와 간이 시약 검사를 했지만은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남성 성폭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도 확인을 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도 아니었다는 거죠. 과거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 유예를 받은 이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전과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지금 피해 여성은요. 그 당시 피해를 당할 당시 필사적으로 살려달라 비명을 질렀고 지금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태에 빠졌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이런 인간 같던 짐승만도 못하니까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조사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만 가지고도 중한 처벌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경찰에서는 수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음주 상태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거기다가 성범죄 전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혹시 이 사람에게 어떤 정신병력이 있는지 과거에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부분을 일단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아까 장윤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범죄로 볼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그렇다면 본인이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휴대폰이나 혹은 뭐 컴퓨터나 혹은 뭐 태블릿 PC 같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확인해야 될 거고요. 뭐 일단은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 신청한다고 하는데 영장 발부는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좀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을 해서 정말 사회에서 오랫동안 격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백주에 대낮에 인적이 많은 드문 것도 아니에요. 등산로 둘레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반드시 저 몹쓸 인간은요. 중형이 선고되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격리돼야 돼요.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부모를 간병한 동생한테 칭찬은 못해줄 망정 하재근 평론가님 왜 소송을 걸어요? 이제 한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들의 어머니가 신장 투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간병을 도맡았었는데 네. 그래서 어머니 상태가 악화되면서 2013년에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들이 자신의 신장을 떼어드렸습니다. 어머.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혼자서 어머니 간병을 했고 그 와중에 아버지가 또 당뇨 증세로 신장 투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근거리에서 부모를 병간호를 했습니다. 아니 안지윤 기자님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얘기 요즘 보기 드문 진짜 효자 중에 효자잖아요. 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옛말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긴 투병 생활 끝에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간병을 도맡으니 기특한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는데요. 네. 그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 부친의 유언장을 보면 1억 8,9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과 서울 모처의 토지를 모두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분명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 후에 연락이 뜸했던 누나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2억 800여만 원의 유산을 돌려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머나. 아니 저 장유민 변호사님 유류분 이거 어려운 표현 같은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인 게 이게 뭐예요? 원래 법정 상속분은 딱 비율대로 나눠져 있는데요. 만약에 한 명한테만 전체를 줘라라고 해도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상속분의 절반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여도라는 게 또 있거든요. 아하. 지금 이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의 신장까지 어머니께 이식해 드릴 정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 네. 일단 이 누나가 2억 원 정도 상당의 이 상속 재산 점액이거든요. 이걸 다 본인에게 달라고 소송을 내걸었습니다. 법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300만 원만 주면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요. 네. 소송 비용은 이 누나가 전부
지급을 해야 된다,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했는데 판단 사실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송 비용이란 건 사실상 패소자한테 전부 부담을 시켜주는 아하. 거거든요. 이 누나가 이 소송에서는 실질적으로 완패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법원도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 누나 결혼한 이후에는 부모님과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밑에 막내 동생이 있기는 했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이 투병하고 병간호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는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고 남동생 홀로 부양 의무를 감당해왔다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판결에 정말 불복하고 이걸 못 받아들이나 이 누나라는 사람이 항소했다는데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진짜 이번 판결은 그래도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준 판결 같아요. 사실 이 원래 법정상속분 정해진 대로 딱 나누면 뭔가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하. 지금 이번 사안도 딱 보면 분명히 이 동생은 본인 신장도 세상에. 드리고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간병해왔고 누나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억울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조금 전에 장윤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재산 등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빼고 나머지만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 정도 되면 동생이 다 했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동생 거고 나머지만 나눠. 그 본인의 상속분의 2분의 1 따지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2,800만 원 정도 되네. 2,300만 원쯤 되네. 네. 라고 해서 법원이 판단한 것인데 지금 이 사안 전체적으로 좀 돌이켜 봤을 때 이 누나가 항소를 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이 남동생의 특별한 기여를 배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하. 항소심 결과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도 그리고 우리 사법부도 이 아드님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드님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앞서도 그랬지만 요즘요 안지용 기자님 왜 이렇게 진짜 섬뜩한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경남 창원으로 가볼 텐데요. 밝은 대낮에 그것도 차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부에서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경인데요. 이 피해 여성은 그냥 편하게 산책을 나왔습니다. 어허. 그런데 술에 취한 남성이 따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어머. 처음에는 길을 물어보려고 하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남성 갑자기 이 여성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 그런데 이 여성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피하려고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 때마침 또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건널 수가 없었던 아이고, 거죠. 네. 또 하나 이날 15일이죠. 네. 광복절 공휴일이기 때문에 주변에 인적도 드물어서 어머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남자 여자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요 장민 변호사님 네. 누구라도 모르는 사람이 다짜고짜 쫓아오고 삿대질하고 막 이상하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이 여성도 당연하지만 이 남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지금 길을 건너서 도망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로변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내려주려고 서 있던 택시였기 때문에 뒷문을 막 두들겼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잘 봤더니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어머. 뒷자리에 손님이 타 있었거든요. 어머, 근데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는 게 손님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여성 손님이. 네.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낌새를 채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 이 여성 어쩔 수 없이 200m를 더 뛰어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거기에도 택시가 한 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택시 기사분이 승차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횡단보도가 나올 때까지 뛰어갔고 등이 꺼져 있는 택시를 또 보고 타려고 하면서 모르는 아저씨가 쫓아오니까 제발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 열어주고 이 기사분이 또 손을 줬더니 그냥 가라는 또 수신호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제 이 상황은 이후의 상황은 잠시 짚어볼 텐데 진짜 이게 당시에 저 여성이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택시 기사님 좀 열어주세요 좀 제발 하는데 아니 그 상황이 다 밖에 보일 거 아니에요.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는 문도 안 열어줘. 그것도 2대나. 저 여성은 너무나 무섭고 지금 다급했을 것 같은데 누구라도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눈앞에 있는 택시에서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정말 세상에. 너무 지금 막막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택시 안에 타셨던 분들의 불안감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 네.
그래도 조금만 더 밖에 있던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 줘서 네. 피신하게 도와줬으면 어땠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에 너무 세상이 흉흉하니까 택시 안에 계신 분들은 안에 계신 분들대로 또 밖에 있는 분들은 또 밖에 있는 분대로 네. 다들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00번 양보하면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당시에 정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택시 기사님도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당황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전혜연 평론가님, 이 여성 2대의 택시나 다 열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해서 그럼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진짜. 모르는 남성이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씨에 여성이 200m로 도망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세상에.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택시에서 2번이나 거절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피할 곳도 없습니다. 어머. 당시의 상황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경남 창원의 한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CCTV 영상입니다. 잠시 신호대기로 버스가 정차했는데요. 잘 보시면 앞으로 여성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어허. 바로 모르는 남성에게 쫓겼던 그 여성입니다. 버스 문을 두드리니까 버스 기사님 어떻게 하시죠? 문을 열어주셨어요. 열렸어요. 네. 그런데도 이 여성은 불안해서 계속해서 버스 안에서 문 밖을 주시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남성 계속 걸어옵니다. 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사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은 저 남성을 타지 못해서 지나쳐가는 모습 지금 보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신호가 바뀌어서 버스가 출발했고요. 여성은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2차례나 택시 기사님한테 열어달라고 해서 거절당했던 저 여성, 저 버스 기사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생명의 은인이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저 여성은 당시에 정말 거의 패닉에 빠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안이 나를 쫓아오는데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택시는 탈 수가 없고 나는 계속 도망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 기사분이 문을 열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정류장도 아니었다는 거죠. 요즘에 옛날에는 버스가 정류장 아닌 곳에도 문을 열기도 했었지만 아하. 요즘은 정류장에서만 문을 열거든요. 네. 바깥에서는 문을 아닌 곳에는 안 여는데 네. 저 버스 기사님이 어떻게 저 여성분의 표정이라든가 어떤 기색을 보고 아하. 지금 다급한 상황이다라고 아하.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승차하려고 두드리면 안 열어줬을 텐데 네. 바로 저 기사분이 문을 열어주셔서 저 여성분은 정말 큰 도움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황이 없어서 일단 버스 요금도 내지 못했고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아하.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감사 글을 올린 겁니다. 아. 창원의 3006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아하. 라고 하면서 택시 기사님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런 상황에 문을 열어준 것이 버스 기사님 뿐이었다. 아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세상에 이 여성분은요 천사표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순간에 정말 위기의 순간,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 처했는데도 2차례나 거절당한 택시기사님 원망하는 건 아니라고 또 그 말씀을 붙이셨잖아요. 정말 천사표세요. 그리고 버스기사님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는데,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중요한 건 저 몹쓸 인간이 버스기사님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일단 지나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친 걸 끝날 게 아니라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 피해 여성이 아까 그 버스 기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그 당시엔 전하지 못한 상태로 패닉 상태였잖아요. 네. 당일날 신고는 못 하셨고 아하.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일단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저 남성의 신병은 경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어허, 네. 50대 남성이라고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왜 저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확인을 해보니까 네. 50대 남성이 혼자 살고 항상 술에 취해 있대요. 허허. 항상 술에 취해서 뭐 어떤 이유도 없이 저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만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 부분은 당연히 저 남성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겠죠. 네. 경찰도 저 50대 남성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자, 혹시요, 장윤 변호사님, 네. 지금 조사는 더 면밀히 해봐야겠지만 이 여성은 저 순간에는 내가 이러다가 정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위협받거나 정말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거나 하는 그런 위험을 직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저렇게 쫓아오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입법적인 공백에 있어서 법무부에서도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를테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이게 위협이 가시화될 거라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포감으로 다가오는데 이게 특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또 입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여성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특수협박까지도 의율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언사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협박죄로 한번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버스 기사님의 기지와 그리고 도움으로 한 생명을 정말 위험에서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버스 기사님 정말로 그 순간의 영웅이잖아요. 그분 버스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현 기사님이에요. 창원의 3006번 버스를 운전하신대요. 이승현 기사님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도움이요.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혹시 그 지역에 사시는 분요. 3006번 버스 기사님 혹시 왜냐면 요즘은 기사님 이름을 다 붙여놓잖아요. 버스 내부에. 이승현 기사님이요. 어머 기사님 영웅이세요. 한번 쌍엄지척 한번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의 박수 뉴스파이터가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 반가운 노래. 아니, 이거, 안진용 기자님, 이거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이거 연안부도 아니에요? 네, 요즘 진짜 바람 한 점이 아쉬운 그런 시기인데요. 어허. 이렇게 노래 듣고 있으니까 인천 연안부두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바람, 바로 7080 레트로 바람이 요즘 불고 있다는 겁니다. 어허. 지금 들리는 이 노래 기억하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70년대 김트리오가 가창해서 히트했던 바로 연안부두입니다. 아하. 50대에서 70대 분들한테는 익숙할 텐데 최근에는 젊은 층에게도 이 노래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노래가 최근에 개봉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영화의 삽입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요? 오늘 채널 고정하시면은요. 이 시원한 레트로 바람 함께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이 음악 들으시고 막 이게 뭐 음식 만드시다가 귀로 들으시다가 이 노래 대박 반가운 노래인데 갑자기 70년대로 시계가 막 돌아간 느낌이잖아요. 이 영화의 노래가 딱 나왔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세관입니다. 내일 서울에서 괜찮은 일 하나 물어봤는데 거래 조건은 뿜빠이 내일 자정에 이 지점에 물건을 던질 거야. 요즘처럼 더울 때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하니까 더 좋은데 근데 딱 봐도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한테 익숙한 배우들 총출동하네요. 네, 영화 밀수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연안부두라는 노래가 1979년 노래거든요. 네. 그리고 딱 아까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옛날 같죠? 배경이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서해에서 전복을 따던 해녀들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뭘 들어 올리잖아요. 네네. 우연히 밀수판에 발을 댔다가 큰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인데요. 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눈에 딱 띄는 김혜수 씨, 네. 조인성 씨, 야. 또 염정아 씨, 또 박정민 씨 이렇게 어머. 출연을 하는 정말 대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영화의 흥행 기세가 좀 심상치 않은 게요. 4일 만에 100만을 넘고 지금 개봉 23일 만에 46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야, 무서운 속도인데요. 네, 얼마 전에 1000만 관객 달성했던 영화 하나 있죠. 범죄도시 3. 네. 올해 범죄도시 3에 이어서 한국 영화 흥행 탑 2입니다. 아하. 뭐 김혜수 씨하고 염정아 씨는 극 중에서 이제 해녀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래요. 저렇게 멋있게 생긴 해녀분들이. 근데 아무튼 정말 뭐 훌륭한 뭐 수영 실력에다가 수중 액션씬까지 다 직접 소화를 했다는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두 분이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배우라고 합니다. 아니, 수영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해녀 역할 한다면 장유미라다 저 바다 진짜 바다가 아니라 CG군요. 컴퓨터 그래픽. 아닙니다. 어머! 실제 바다입니다. 어머! 아까 영상에서 보신 이 바닷가는요. 실제 여수 하백도에서 찍은 영상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찍을 수 있었냐. 왜냐하면 두 배우는 수영을 못한다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이 두 배우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어머. 사실 유승환 감독이 처음부터 이 김혜수, 염정아 두 배우를 떠올리면서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예, 영화 작업을 하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염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고요. 어머.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영화 도둑들을 촬영하면서 물 공포증이 생겼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 중간에 엎어질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김혜수, 염정아 두 배우가 결단을 한 거예요. 야. 특히 염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극 중에서 해녀들의 리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영은 정말 말 그대로 필수였습니다. 야. 3개월 수중훈련 특훈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수영을 잘 못하니까 단순 숨 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물 깊이 들어가는 훈련을 해서요. 결국에는 6m 잠수까지 할 수 있게 수영 됐더라고요. 천재네요, 알고 보니까. 예, 아주 재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도요. 수중훈련 도중에 공황 증세가 왔는데 와. 해녀분들과 함께 극복하면서 이걸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야, 역시 프로는 프로예요. 딱 마음 먹으니까 해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우분들의 활약도 대단하지만요. 이 영화가요. 진짜 이 영화에서 주목받는 건 주목해볼 부분은 바로 노래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 내가 몇 개나 알고 있을까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너무나 기다렸네.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 나 외롭지 않다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그날이 빨리 왔을 뿐이네.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댈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이 노래들을 전혜연 평론가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내용이 방금 속보로 떴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월남에서 들어온 김상사는 워낙 이제 유명한 노래에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노래는 역시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입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 지금 장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노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뭘까요? 멀리 짜잔 한번 찌르셔야 될 것 같죠? 끼자기. 밤차. 네, 손으로 한번 찔러야 될 것 같은 이은하 선생님의 밤차. 어렸을 때 이 노래 들으면서 손가락으로 디스코 치셨던 많이 분들 찔렀죠. 많을 네. 겁니다. 어쨌건 한 14곡 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이 등장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혹은 중요한 장면 때마다 나왔던 이 음악들이 정말 많은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의 노래를 담고 있는데요. 이 OST를, 즉 영화 음악을 담은 유튜브 영상도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아하. 영화를 본 분들 또 안 본 분들도 음악을 지금 찾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너랑 나랑은 그 유명한 장기하 씨가 영화 OST 음악 바둑 안 두시고 감독으로. 장기 두시는 그 장기하 씨. 그렇습니다. 장기하 씨는 한글 노래를 쓰는 것으로도 유명하고 파격적 음악을 많이 발표했는데 류승환 감독이 1970년대 음악의 진심인 가수 바로 장기하라고 하는데 요즘 세간에서 두 천재가 만나서 히트 작품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거 깜놀인데요. 하정은 평론가님, 음악 천재라 불리는 장기하 씨를 이 영화 음악 감독으로 택했대요. 예, 장기하 씨가 70년대 음악의 진심이라고 하는데 어허. 그래서 이 영화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장기하 씨 본인이 옛날 산울림의 그 정서랑 비슷한 좀 측면이 있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더 선택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은 영화 영상이 만들어지면 음악 감독이 그거를 보고 곡을 선택을 하는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유승환 감독이 곡들 10곡 이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영화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작정하고 복고 트렌드로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뭔가 새록새록 옛날 추억이 돋아나자 이 영화 한번 꼭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요즘 이게 유행일까요? 명품 배우와 옛날 추억이 도는 레트로 음악, 이게 컬래버레이션이 펼쳐지는 게 또 있대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아파트는 도와주세요. 주민들과 우리 아파트, 우리 주민들,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 마이크 잡은 김에 노래해라. 아유 무슨? 빼지 마시고 시원하게 한번 하세요. 539번.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도 모르게 그냥 노래방 생각이 나서.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혹시 저 영화 시사회 때 보셨어요? 어땠습니까? 저 영화 지금 듣기로는요 굉장히 저 아파트라는 윤수일 씨의 노래 네. 1982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흥겨 보이잖아요. 근데 저 영화의 배경을 알면은요 재난 상황에서 저 아파트 한 대만 딱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오. 사람들이 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집단 이기주의를 또 보여주거든요. 그런 영화예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이병헌 씨가 자기가 저렇게 아파트란 노래를 부르면서 저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건데 네. 저기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은 이병헌 씨가 덩실덩실 지금 몸을 흔들고 있잖아요. 네. 저게 실제 촬영분이 아니라 리허설 촬영분입니다. 어머. 그냥 한번 리허설 갈게요라고 했는데 쓱 부른 노래가 너무나 그 느낌을 잘 살려서 야. 특히 처음엔 안 부르려고 하다가 아파트라는 저 노래에 정확히 곡 번호까지 알고 있는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 539번. 그렇습니다. 대박 사건. 그리고 덩실덩실 그냥 흔드는 것 같은데 원래 이병헌 씨 싸이 씨 뮤직비디오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출 정도로 굉장히 춤을 잘 추거든요. 아하. 실제로 저 아재 춤마저도 잘 추는 비연예인 친구에게 배운 후에 그렇게 영화 속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야, 역시 이병헌 씨 프로의 냄새가 확 풍겨져요. 그런데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까 재미가 있는데 그런데 뭐니 해도 원조는 이겁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좋아. 처음에 나오는 노래가.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과 경찰들이 같이 융화가 되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하는 배우가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잡게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백성문 네. 변호사님 처음에는 따라따라란 수사반장 최불암 씨 나오더니 아니 왜 이재훈 씨가 왜 나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그랬을 텐데 우리 전설의 수사반장 박반장 아하. 이게 35년 만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분들 많이 떠올렸을 텐데 이게 18년 동안 880회를 방송을 했고요. 와. 최고 시청률이 이게 과연 믿기실지 모르겠는데 70%였습니다. 시청률이 70%요. 네. 70%. 그런데 내년에 네. 수사반장 더 비기닝. 그러니까 가제입니다. 아직 아하. 그 전설의 박반장의 어린 시절을 청년 시절 모습을 이재훈 배우가 연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년 만에 부활하는데 더 젊어지네요. 그 청년 시절의 모습을 한다고 그러고요. 일단은 뭐 이재훈 씨 같은 경우 이게 경찰 하면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홍보대사다고 어울리잖아요. 이재훈 씨가 어디 나왔었지 생각을 해보시면 시그널에 나왔습니다. 아. 네. 그 다음부터 경찰청 홍보대사 위촉도 되고 아하. 뭔가 경찰과 좀 잘 어울린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전설의 수사반장의 청년 시절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왠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랬었는지 몰라도 되게 정의로워 보여요, 이재훈 씨가. 그래 딱 제격인 거 아닌가 하는데 근데 하재근 평론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요. 뭔가 옛 향수를 자극하는 이른바 레트로 열풍. 이게 뭐 비단 처음은 아니지만 왜 잊을만 하면 레트로 열풍이 막 생기고 그런 거예요? 잊을만 하면이 아니라 계속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복고 열풍 시작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냥 복고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 구조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중장년 그 관객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아하. 콘텐츠가 그분들한테 맞춰지는 측면도 있고 네. 요즘 또 젊은 세대도 그들이 새로운 걸 찾는데 첨단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아하. 옛날 거에서 신선한 걸 찾다 보니까 젊은 세대도 복고를 찾게 되고 네. 그래서 젊은 세대 중장년층 쌍끌이가 됐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또 굉장히 좀 성숙해서 네. 옛날에 막 성장할 때는 서구 판문화를 쫓아가려고 앞만 보고 달려갔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우리 과거의 자산을 돌아보는 아하. 그런 측면도 있고 요즘에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 디지털은 너무 많잖아요. 아하. 피곤하잖아요. 네. 옛날 거를 통해서 힐링을 얻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야, 문화 예술 작품을 매개로 뭔가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한번 쭉 인기가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밖에 관심 가는 나라 밖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하재근 평론가님, 미국 하와이가 지금 난리가 났다면서요. 하와이에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지난 8일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저 산불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111명, 어머 세상에. 부상자가 100명 이상인데 어머. 그런데 실종자가 1000명 이상입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어떡해요. 사망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어머. 거고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게 최소 구조물 파괴가 2,200여 채 구조물이 파괴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머, 세상에. 정말 대재난으로 저 화재가 발전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불길도 10번갈 불길이지만 딱 봐도 바람이 많이 세차게 불잖아요. 지금 불길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이번 화재로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1000명 넘는 실종자가 발생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화재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불타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실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실종되신 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가라앉아서 또 해류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이 또 유실이 되거나 어디 먼 쪽까지 이렇게 이제 많은 이동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찾기는 쉽지는 않는 또 그리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대부분 또 시체들이 훼손되거나 또 부패하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찾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확인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 지금 전문가 얘기 들으면 지금 좀 비관적이에요. 지금 실종자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큰 대형 산불 지금 참사예요. 인명피해도 많아요. 이 산불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전현 평론가님? 예, 산불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 8일 새벽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좀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와이의 대형 전력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송전선이 강풍에 끊어져서 왜 스파크라고 하잖아요. 불꽃이 튀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번졌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촬영자가 집 건너편을 찍은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데 네. 바로 8일 새벽으로 추정되는 그 시간에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시지 주변에 바짝 마른 풀밭에서 불길이 강하게 번지는 그런 영상이라고 지금 합니다. 이 영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하. 외신들은 지금 강풍으로 끊어진 전선이 화재의 원인일 것이다. 이런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 상황을 촬영했던 분, 주민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 a pop coming from across the street. As soon as I hear the pop, all I heard is like electrical, like bzzz, going on the ground there. Look, there's the power line right there. And shortly after, thing was just arcing away on the ground, landed right in dry grass, so sparks, and then there was a fire. 화재의 원인은 따져봐야겠지만 이게 정말로 자연으로 인한 재난이 굉장히 무섭다는 게 또 느껴지는데 세상에 여기에다가 엎친 격으로 백성문 변호사님 분통 터지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면서요. 사실 하와이의 마우이 섬은 정말 뭐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저 산불로 사실상 지금 영상 어머. 보시면 사실상 폐허가 됐잖아요. 세상에. 그럼 저 상황에서 저 땅값을 제가 이런 표현하기도 웃기지만 폐허가 된 땅값은 많이 싸지겠죠. 그리고 저기는 당연히 다시 재건 사업을 진행을 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저 땅을 사면 나중에 재건이 완료되면 땅값이 많이 오르겠죠. 네. 그래서 많은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죽하면 하와이에서 지금 부동산 거래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얘기 들어보면요. 이 세상에 무서운 거 호환마마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오죽하면 하와이 주지사가 이런 결단까지 내렸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intention from start to finish is to make sure that no one is victimized from a land grab. So I've instructed the Attorney General to work toward a moratorium on any transactions. People are right now traumatized. Please don't approach them with an offer to buy land. Please don't approach their families to tell them that they're going to be better off if they make a deal. 너무 안타깝고요. 다른 나라 얘기가 하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화재가 진압이 되고 또 참사 뒷수습도 이루어지기를 또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포천에 사시는 문성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경비를 하는 60대입니다. 엊그제 새벽에 퇴근하고 들어오니 아내가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세상이 흉흉해서 이제 약수터 산책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심하다고 핀잔을 줬는데 놀랍게도 뉴스를 보니 서울에서 대낮에 등산로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더군요. 덜컥 겁이 나서 이제는 제가 아내한테 당분간 산책까지 말라며 말렸습니다. 너무 세상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문성주님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걱정이 크실 겁니다. 말뿐이 아닌 치안 강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